네, 합격을 앞당기는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심화의 연미정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본 내용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의 내용은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볍게 보고 넘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기출주제 3.4입니다. 그래서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립 특징과 관련된 내용을 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이 고조선 파트 들어가기 전에요. 좀 제가 개괄을 해드릴 텐데 옆에다 잠깐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로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은데 이 고조선 파트와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우선은 순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건국과 멸망까지의 어떤 전개 과정을 순서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염두해서 가시는데요.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고조선에는 준왕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 진나라, 한나라, 중국이 굉장히 혼란한 시기 때, 이런 진한의 교체 시기 때 많은 유이민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때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넘어오면서 준왕이 이끌고 있었던 고조선을 이제 말하자면 그 체제는 유지시키는데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시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 시점, 요 지점.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우리의 조선의 모습이 굉장히 큰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바로 그 시점부터 이후의 상황, 그 다음에 건국부터의 이전의 상황.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BC 108년이 되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요 기준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위만조선 이전에는 중국의 연나라와 세력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고조선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위만조선 이후의 상황 역시 만만치 않게 위만조선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제 요 지점에서는 한나라하고의 갈등을 빚어요. 그래서 결국 한나라의 침입을 받고 BC 108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전후의 관계를 위만이라고 하는 위만조선부터 이렇게 잡으시면요. 문제가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식의 이제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문제 출제에 있어서 단군 신화와 관련된 거. 단군 신화. 곰과 호랑이 이야기예요. 근데 나오면 얘는 뭐 다 맞추는 거고 너무 쉽습니다. 뭐 별로 어려울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팔주법과 관련된 거 법이 있었어요. 네, 이 8개의 팔주법이 있었다라고 기록으로 전해지지만 우리한테 알려진 건 한 3개 조항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료로 제시형으로 문제 출제되며 고조선에 대한 문제를 맞춰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 내용을 보겠습니다. 단군 한검이 기원전 2333년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아사달에 건국했다. 요 기원전 2333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는 건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어요. 조선시대 역사서 안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요 시기에 이 고조선이 형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군 신화는 어디에 실려 있는 거냐면 삼국유사라고 하는 이 기록물에 실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 아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시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단군 신화를 보면서 신화를 통해서 역사적인 내용을 이렇게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신화적 이야기라고 해서 막 그냥 너무 허무맹랑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를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 단군 신화를. 근데 내용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면 환웅이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비, 바람, 구름의 신을 데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오죠. 그래서 인간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100일간 쑥과 마늘을 먹으라고 인내심 테스트죠. 저런 걸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곰이 끝까지 견뎌가지고 여인이 되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 환웅이 내려왔대요. 근데 이자가 어디서 내렸냐면 하느님의 아들, 뭐 천재의 아들. 이거는 뭐냐면 이 존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바로 이 다스려지는 이런 백성들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존재에 의해서. 바로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선민사상.
그러니까 지금 이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급 사회의 형성이 된 것이 바로 이제 고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느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이렇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할 때는 무언가 그 뒷받침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바로 저런 신성한 존재가 너희들을 선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깔아주는 신화인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바로 이제 저 존재가 환웅이 비, 바람, 구름의 신을 데리고 왔다. 근데 하필이면 비, 바람, 구름의 신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날씨와 관련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신석기 시기 때 원시 신앙의 형태가 보여졌어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신석기 시기 때 나왔느냐? 농경사회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다 날씨와 관련이 있고 농사를 잘 지으려면 날씨를 잘 이렇게 주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신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저 환웅이라고 하는 외부의 세력의 존재가 농경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농경사회구나.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근데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바로 이제 이런 요소들은 토템적 어떤 신앙이 요소가 들어가 있죠. 근데 곰이라고 하는 요 존재가 말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떠올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 속에서 결국에는 이 어떤 사이에서 곰 부족이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온 이주민 세력하고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곰이 끝까지 견뎌서 여인이 됐는데 바로 외부에서 농경 기술력을 가지고 온 요 한웅이라고 하는 존재와 혼인을 하게 됐다. 바로 이런 어떤 연맹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둘 사이에서는 단군한검이 태어나게 됐다. 이게 어떤 이제 이 고조선 처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단군한검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고조선을 이끌었던 단군한검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군, 단자가 박달나무 단자예요. 이런 박달나무 단상 위에서 뭐하냐?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그 다음에 왕검, 정치적 지도자인 왕이 일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 누군가 인물을 이렇게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우리 뭐 예를 들면 반의 우두머리를 반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미정이도 될 수가 있고요. 뭐 철수도 될 수가 있습니다. 등등등 이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의 우두머리란 뜻이 바로 단군 왕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군 왕검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정치적 지도자인 이 지도자가 같이 한 사람이 저걸 주관한다는 재정일치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재정일치사회. 우리 오늘날 현대사회는 제사와 종교적인 것을 주관하는 사람과 정치적 지도자가 이게 같이 끌고 가진 않잖아요. 이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같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재정일치사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곰이 막 사람으로 변해서 환웅이랑 뭐 혼인을 하고 좀 너무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다른 나라는 더 심합니다. 뭐 다른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자남이 이자나기 뭐 남매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매가 일본 바닷가를 나무젓가락으로 휘휘휘 이렇게 저어서 툭 나무 막대기를 뺐더니 거기서 튀어나온 물방울이 일본의 여러 섬들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통해서 바로 이제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도구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뭐 이거 외에도 단군 신화 외에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까지 어느 영역까지 발전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중국의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유물 같은 것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 이제 이 고조선의 영역인데요. 지도 잠깐만 좀 보고 가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살펴보시면 여기 이제 백두산이 있고요.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압록강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두만강이 흐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랴워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랴워강이 있는데 이 랴워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서, 야워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을 여기를 요동, 이렇게 튀어나온 곳을 요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요동 일대. 자, 쭉 보면 여기 이제 산둥반도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 고조선의 영역은 바로 이 요서와 요동 일대. 여기를 이제
이제 요령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요 랴오닝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고조선이 성장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성장해서요. 쭉쭉쭉쭉쭉쭉 어디까지? 요렇게 한반도 안쪽까지 성장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쭉 여기를 삥 둘러서 이 일대에서 발견이 되는 유물을 보게 되면요.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비파형 동검이나 고인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거친 무늬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발견되는 유물이 2개에서 3개 정도가 이렇게 중첩되듯이 나오는 조 지역 영역을 쭉 보게 되면 저기를 이제 고조선의 어떤 활동 범위로서 우리가 이렇게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까지 세력을 확장했을 것이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 비파형 동검, 그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참고로 여러분 미송리식 토기는요, 요렇게 위에 요렇게 손잡이가 달린 형태라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북방식 고인돌이다.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북방식 고인돌이에요. 이 남방식 같은 경우는 아래는 요렇게 바둑판 형태로 이런 형태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이 저런 어떤 테이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토 지역을 통해서 고조선 세력의 범위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의 중심지와 관련해서는 좀 한 3개의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 요령 지역이 고조선의 중심이었다. 근데 하나는 아니다. 이 대동강 일대가 중심이었다. 2번째, 아니다. 요령이었다가 여기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이동설이 있는데 이 무게는 이동설의 무게가 실립니다. 처음에 요령에서 있다가 나중에 중심지가 저 아래로 이동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점이 언제냐? 바로 제가 아까 처음에 골격을 잡아드렸던 위만이 들어오는 바로 직전에 연나라의 침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쪽의 요동의 일부 땅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중심지가 안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한번 그 정도까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심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보시면 고조선의 성장인데요. 제가 그려드렸던 그 개괄을 짚으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조선의 성장, 기원전 4세기, BC 4세기경이 되면 스스로 왕을 취하면서 요서지방을 경계로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요 랴오어강 기준으로 해서 요 요서지방을 경계로 그래서 이렇게 경계로 고조선이 성장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국에서 연나라가 이렇게 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쪽에서 너무 크게 밀려오니까 연나라하고 자꾸 이제 충돌이 생기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서 지역을 경계로 중국의 연나라와 대적할 만큼 성장을 했다. 그러자 기원전 3세기경이 되면 연나라 장수 진계가 침입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요동 지역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때 대동강유역으로 중심지가 이동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조선의 영역을 요 정도까지 이렇게 실제로 연나라 진계 침입을 받았을 때는 여기가 많이 잃어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얘는 순서 문제가 나오는데 위만을 중심으로 해서 앞의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보세요. 순서를 보면 이런 어떤 침입을 받고 있는 이 무렵 때 체제 정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 요 3세기 무렵에 부한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세습제 체제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왕 밑에 상, 경, 대부와 같은 이런 관직까지 정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순서 어떻게 되느냐? 자, 위만 앞에고요. 연나라 징계의 침입을 받고 그때 왕의 어떤 세습 체제나 관직 체계가 마련이 되는구나.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로 위만의 이주. BC 2세기 무렵에 진나라 한나라 교체기에 많은 유이민들이 고조선으로 넘어오는데 이때 위만도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 고조선의 서쪽의 일부 땅을 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부 수비 임무를 당시에 이제 준왕이 맡기게 돼요. 이 위만을 신임해서. 근데 결국에는 이 위만이 준왕을 쫓아내는 이런 상황을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쫓겨나갔던 준왕이 우리 이제 나중에 이 아래쪽에 남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아래에 이제 뭐가 형성되냐면 삼환이 생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백제라든지 신라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일대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준왕이 그 아래로. 세력을 확대한 위만은 왕금성의 침해에서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오르게 됩니다. 위만조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위만조선.
이 위만조선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위만조선이 형성하고 난 다음에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화장품 광고에서 이 화장품을 쓰고 난 전 비포 애프터 이런 거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위만이 들어오기 전과 후.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 잘 하시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위만이 들어오기 전과 후. 이때 당시에 중국에서 넘어오면서요. 본격적으로 철기를 유입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철이라고 하는 제품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이 철이 들어오게 되면서 단단한 농기구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무기도 더 강력해져요. 그럼 이걸 철을 많이 보유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러한 나라의 모습은 굉장히 어떤 강한 여러 가지 이제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출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위만조선.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발달한다. 농업, 수공업, 상업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영토 확장 정책을 해 주변 지역을 막 이렇게 복속시키면서 진번, 임둔과 같은 이런 지역을 복속하고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무역을 한다. 이 중개무역은 우리가 여러분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인중개사. 중개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중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물건을 이렇게 이쪽으로 넘겨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중개업자가.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중개는 뭐냐면 꼭 반드시 위만을 통해야지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위만조선을 통해야지만.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뭐 진국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에 있는 한나라 사이에서 원래 그 전에 이렇게 직교역이 가능했던 것이 여기 중간에 위만조선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위만조선은 여기에서 중개무역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누리고 아주 이렇게 부를 축적하게 되는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위만조선이. 그래서 위만 이전과 이후의 상황, 철기의 본격화, 그다음에 중개무역, 영토 확장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이쪽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에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나라의 침입을 받습니다. 이 위만조선은. 그래서 당시에 이 위만조선 시기 때 왕이 누구였냐면 우거왕이었어요. 근데 이 우거왕은 위만의 손자. 위만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이죠. 저 우거왕 때 중국의 한무제가 군사를 보내서 고조선 왕검성을 공격을 하게 돼요. 1년 동안 싸워요. 뭐 패수전투라고 해서 우리 쪽에서 승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기도 하는데 너무 오랫도록 이제 이렇게 좀 1년 정도 넘게 이렇게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내분이 일어나요. 안에서. 그래서 서서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지배층 내부에서 조선상 역계경이 사람들을 이끌고 조선상이라고 관직명입니다. 저 조선상 역계경이 사람들을 이끌고 다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이주해서 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좀 이제 굉장히 이렇게 기울고 있는 모습이죠. 위만조선이.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된 전쟁 속에서 결국 한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고조선은.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위만조선 이전의 연나라, 위만조선 이후에 한의 침입으로 인해서 뭐 1년여간의 항쟁을 했지만 결국 멸망을 했다. 그게 BC 108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BC 108년 이후에 고조선 멸망하고 난 다음에요. 한나라가요. 우리나라 땅에다가 뭘 설치하냐면 한 사군 4개의 군현을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낙랑, 진번, 임든, 현도와 같은 이제 사군을 설치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다 없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대동강 일대 유역에 이 낙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도록 남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는 나중에 여기에 이제 고구려라든지 그다음에 뭐 백제 그리고 신라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 초반부까지도 이게 계속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뭐 굉장히 경제적 침탈을 많이 하는 그런 군현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제 요거를 계속해서 이제 쫓아내버리는 그런 역할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또 이렇게 임무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구려 쪽에서 쫓아내요, 이 낙랑을. 어찌 됐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후에 고조선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 사군현을 이렇게 설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팔조법. 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팔조법, 범금 8조가 있었다. 남을 죽이면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조선 사회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남을 죽이면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을 중요시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남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고조선은 농경사회였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남자면 그 집에 노로 삼고 여자면 비로 삼는데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자는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유재산이 존재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유재산이 만들어진 청동기식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노나 비로 삼는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급이 발생한 사회였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조법과 관련된 내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했는데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나왔네요. 연나라가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 하니 조선의 후 역시 여기랑 비등비등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연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연나라 장수 진계가 침입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의 요동, 땅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중심지가 이동됐다, 이거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내용 보면 위만이 망명해서 왔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위만이 망명해서 호복을 하고 오랑캐 복장을 입고 와서 동쪽의 폐수를 건너 준왕에게 투항을 하였다. 준왕은 그를 믿고 서쪽의 일부를 방어하게끔 임무를 맡겼는데 결국에는 준왕을 내쫓고 자기가 이제 위만 조선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시점. 그러면 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이잖아요. 그래서 연나라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자, 보시면 기억. 연나라 장수 진계가 침략하였다. 요거네요. 자, 니은 한나라 무제가 한 무제가 군대를 보내서 왕검석을 공격하였다. 이건 뒤잖아요. 한나라. 이렇게 진계가 침략을 해가지고 좀 고조선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이런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이렇게 체제 정비를 하는 거. 그래서 뭐 왕이 등장한다. 그 다음에 뭐 상경 대부와 같은 관직 체계를 마련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선상 역계경이 무리를 이끌고 진국으로 남하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한나라의 침입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위태로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순서 문제, 이거 난이도 있는 문제고요. 요 정도 문제가 여러분들이 풀리면 잘하고 계신 거고요. 뭐 고조선 팔조법 문제나 단군신화 문제는 너무 쉬워가지고 분명 여러분들 뭐 공부 조금 하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기출주제 4 보실게요. 여러 나라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고조선이 멸망할 쯤에 오게 되면은 그 멸망할 쯤에 곳곳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성장을 하게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지도상에 여러분들 교재에도 지도가 있는데요. 교재가 있는데 보시면 우선 저 위쪽에 뭐 만주 지역이라고도 얘기하는 요 일대에요. 숭하강이 흐르는데 요 숭하강 일대에 아주 이제 뭐 비교적 좋아요. 비교적 좀 오곡이 이렇게 풍부하게 날 수 있는 요 일대에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압록강 유역 일대입니다. 압록강 유역 일대의 졸본 지역의 고구려. 근데 위치가 좀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환경적으로 따지게 되면요. 부여는 풍족하고요. 고구려는 좀 열악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역사가 참 재밌는 게 환경적으로 주어진 조건은 고구려는 되게 열악하고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국 고대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거는 부여가 아니라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가 고대 국가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부여는 나중에 멸망을 하게 돼요. 고구려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함경도 일대에 바닷가 근처에 있는 옥저와 옥동 이렇게 있어요. 그 아래 강원도 동해안 쪽에 동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동, 그 다음에 요 아래 삼한이라고 하는 연맹체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쪽에 마한, 그 다음에 요 낙동강 일대의 변한,
그리고 진한,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삼한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요 기출주제 4에서 볼 거는 요런 이제 여러 나라들, 고구려 우리한테 익숙한 나라도 있고 이제 백제가 될 거고 신라로서 요 안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될 건데 요런 나라들의 이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여부터 볼게요. 만주 숭화강유역의 넓은 평야지대, 그래서 뭐 가장 평탄하고 넓고 농경과 목축도 반농반목의 형태예요. 발달하고요. 주옥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풍족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은보화 같은 것이 많았던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모피가 유명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갖고 있고 날 때부터 뭐 이렇게 풍족하고 이러면 뭐 사실 여유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그 사람의 기질을 만든다고 부여인들에 대한 중국 측의 기록은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푸근하고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은 중국 측의 입장에서 부여가 뭐 그렇게 크게 갈등을 빚지 않은 나라였던데 반해서 고구려는 조금 다릅니다. 고구려는 조금 달라요.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정치적으로는 오부족 연맹체였어요. 우리 이제 신석기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부족이라고 하는 단위가 형성되죠. 이렇게 혈연을 중심으로 한 씨족과 이렇게 부족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부족의 5개의 연맹체, 요 왕 아래 왕이 중심이 있고 이렇게 마가, 우가, 그다음에 저가, 구가 토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다음에 소, 그다음에 저는 돼지, 그다음에 구가는 요거는 개를 뭐 상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유목민족들의 우두머리들 우리가 중국식 용어로는 정치적 지도자를 왕이라고 했는데 우리 징기스 가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우두머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행정구역을요 각기 다 이렇게 나눠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비록 부여라고 하는 나라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만 이렇게 여러의 가들이 사출도라고 하는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을 주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들 밑에 뭐 대사자, 사자와 같은 관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군대도 있었고 다 각기 그래서 왕은 존재하고 있지만 왕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초기 국가에 대한 언급을 할 때 굉장히 잘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왕의 힘이 초기에 되게 약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농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왕을 뭐 갈아야 된다 내지는 왕을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이 별로 없었다는 어떤 초기의 국가의 모습이에요. 사출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제천 행사가 있어요. 12월 달에 영고. 이 제천 행사는 여러분들 이제 공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들까지 공부를 다 하고 나신 다음에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12월 달에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 뭐 하늘을 두드린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춤을 춘다 이날. 뭐 굳이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늘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가족들끼리 한 해의 수확이 잘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족 행사를 벌이는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추석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주로 이제 전형적인 저런 제천 행사는 농경국가의 입장에서는 5월이나 씨 뿌리는 5월이나 아니면 이렇게 수확하는 9월이나 10월 달에 그런 제천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 부여 같은 경우는 12월이에요. 12월. 추운 날씨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농경국가의 모습보다는 약간 이제 수렵, 어떤 그 사냥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12월에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 순장이 있었어요. 순장. 뭐 자기가 모셨던 사람, 지배층이 죽게 되면요. 지배자가 죽게 되면 거기에 같이 묻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산채로 묻히기도 하고요. 뭐 죽은 사람을 묻기도 합니다. 근데 많게는 100여 명까지 이렇게 순장을 시킨 사례가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지금 생각에서는 상상이 안 되죠. 저렇게 뭐 산 사람을 같이 죽은 사람을 같이 묻힌다고 하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저때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에는 내가 모셨던 사람을 이미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도 같이 이후의 삶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좀 영광스러운 마음을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의 관점, 현대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이해 못할 게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로 들어가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순장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 근데 나중에 가면 저 순장의 제도가 없어져요. 금지가 됩니다. 자, 우제전법이에요. 소잖아요. 소의 굽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탁 벌어지면 뭐 농사가 잘 안 된다. 모아지면 농사가 잘 된다. 풍년이다. 이런 뭐 점을 쳤습니다. 우제전법. 그리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형사치수제예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한다. 막장 같은 막장 드라마에서 막 나오는 현대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거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과 노동력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영역을 이렇게 잘 끌고 나가기 위한 차원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형사 치수제. 자, 그 다음에 법률이에요. 법률은 좀 셉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면 12배로 배상하는 일책시비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부여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로 넘어갈게요. 제가 조건이 별로 좋지 않았던 나라. 근데 기질이 남달랐던 나라. 고구려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 이런 예시 들기도 해요. 부여는 약간 첫째 같다. 형제로 치면. 근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약간 둘째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둘째는 형이나 이게 언니가 했던 거 다 그거 이렇게 뭐 물려받기도 하고 근데 형이나 언니는 이미 기존에 이렇게 나올 때부터 첫째라 이렇게 굉장히 많이 풍족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둘째 정신이 있어요. 막 이렇게 주목받으려고 하고 열심히 막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막 이래요.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잘 안 되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구려에서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근데 주어진 환경을 뭐 잘 이용해요. 그리고 자기 기질을 잘 이용해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들은 약탈 경제합니다. 약탈 경제. 약탈을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 현대적 관점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약탈해가지고 가지고 오게 되는데 조금 이제 지배층은 집집마다 부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부경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저렇게 이렇게 약탈해서 넣어놓는 저런 창고들이 있었던 것이 이 시기에 이 나라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자, 정치적인 형태는 부여도 오부족 연맹체, 그 다음에 고구려도 오부족 연맹체예요. 왕 아래에 대가, 상가, 고추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으면 이 대가들 역시 똑같이 그 아래 사자, 조이,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게 나중에 가면 조금 헷갈리거든요. 명칭이 사자, 조이, 선인, 뭐 고추가, 상가 이런 것들이 너무 헷갈려요. 많이 나오거든요. 또 뒤에도 또 이제 옥자나 동해도 나오게 되고. 근데 여러분 요거를 좀 하나 떠올리세요. 어떻게 떠올리냐면 얘네 너무 농사가 안 된다. 농사가 너무 안 돼서 야, 우리 농사 너무 안 돼. 고추 사조이. 요렇게 조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농사 안 돼. 아무리 농사 지어도 농사 잘 안 돼. 고추 사조이. 요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고추가 상가, 사자조이 선인, 고추 사조이.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부경 같이. 요렇게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이 약탈창고예요. 약탈창고. 자, 그 다음에 제천 행사 보실게요. 매년 10월에 동맹이에요. 부여, 영고, 고구려, 용맹한 동맹. 이렇게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고구려, 용맹스러운 동맹. 이렇게. 자, 이 제천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날은 뭐 이제 국동, 대혈, 동굴이나 이런 데 이제 모여가지고요. 뭐 당시 이제 고구려의 시주였던 주몽이나 아니면 유화부인을 기리는 이런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옥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서옥제. 저거는 뭐 소옥제 이렇게도 얘기해요. 소옥. 작은 집 이런 뜻인데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대릴사위제 요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더 좀 이해하기가 좋으신데 뭐냐면 이제
여자 집 뒤에다가 저렇게 사위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앞에 초성만 따서 사위집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사위집 아니면은 작은 집 소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런 자그마한 집 사위집을 여자 집 뒤에 신부 집 뒤에다가 저기다가 이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조금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장성하면 다시 이제 신부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고구려 같은 경우는 보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일책 12법, 이거 공통점이네요. 부여랑 공통점이라는 거.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자랑 동해로 가봅니다. 우리 이 고구려, 고추 사조인, 고추가 상가, 사자조의 선인, 이렇게 떠올리실 거예요. 부경 참고, 이렇게. 여러분들 좀 쉽게 빨리 이해하고 암기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근데 이 옥저하고 동해가 바로 그 약탈의 주 대상이었어요. 힘없는 나라, 옥저와 동해. 근데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경도, 강원도 위치, 동해안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 조금 물자가 풍부해요. 특히 이제 옥저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겠지만 해산물 같은 거 풍부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아무리 많이 이렇게 구하면 그 다 어디로 빼앗기냐면 이제 고구려로 갑니다. 고구려로. 자,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읍군, 삼로 등의 군장이 자기 부족을 통치하는 군장 국가였다. 그럼 잘 보세요. 부여는 왕이 있었어요. 그죠? 왕이 있지만 사출도 있었고, 근데 왕의 힘이 되게 약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도 왕이 존재를 합니다. 존재하는데, 역시 거기도 뭐 상가, 고추가 이제 이런 존재들이 있었고요. 근데 옥저랑 동해는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군. 왕이 읍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자랑 동해 왕이 읍군, 왕이 없군, 왕이 없다, 왕이 읍군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읍군 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옥저 동해 거예요. 옥저 동해 거. 삼로 같이 붙어서 나올 거예요. 따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초반에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고 저 너무 유치하다 막 이렇게 안 하실 겁니다. 안 하실 건데 하다 보면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하셔야 기억에 금방금방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 속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장은 있는데 대군장은 없다. 이렇게도 표현돼요. 그 이 말은 뭐냐면 왕이 없다는 뜻이에요. 대군장이 없다. 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읍군 삼로. 기억하시라고 군장의 명칭이니까. 자, 넘어갈게요. 경제를 보시면 해산물 풍부하다. 특히 옥저. 그리고 삼배나 뭐 옥감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생선과 소금과 같은 어염 또 해산물 등이 풍부하지만 어디에 다 삥 뜯긴다? 고구려한테 뜯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해 역시 윤택한 경제 생활을 했고요. 방직 기술이나 그 다음에 이제 단궁 우리 단군 왕검 했잖아요. 그 박달나무 단이에요. 이런 활이나 그 다음에 과하마 작은 말인데 동해가 이렇게 산맥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하마라고 하는 건 과실 열매가 있는데 이 과실 열매보다 이렇게 조금 작은 말이에요. 다리가 짧고 되게 두꺼운 말입니다. 이렇게 산맥지대를 언덕을 다니려면 이게 다리가 매끈하고 길게 빠진 이런 말이 아니라요. 조금 두텁게 있는 그리고 좀 짧은 이런 이제 과하마. 그래서 과실나무 아래에 있는 말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또 말이라고 특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어피 바다 표범의 가죽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동해. 자, 옥저 민며느리제. 옥저는 민며느리제. 요 민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민며느리 약간 뭔가 조금 이렇게 미흡한 아직 뭔가 조금 덜 완성된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민둥산 이렇게 산인 산이지만 숲이 없는 그런 민둥산이라든지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어린 여성을 나이가 아주 어린 여성을요 어렸을 때부터 남자 집에서 데리고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노동력을 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서 살다가 성장한 다음에 이제 혼이랑 어느 정도의 이게 성장한 연령대가 되고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여성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남자가 이 여성을 다시 데려올 때는 굉장히 어떤 좀 큰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물을 치르고 데려온다. 근데 굉장히 많은 좀 지불을 하게 되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돈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 매매운적의 성격을 갖는다. 이제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 하는 제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해 보시면
제천 행사, 동해는 무천입니다. 동무 동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동해는 무천이다. 동무 동무. 부여는 영고, 부여 영고, 동해 무천, 동무. 고구려는 용맹스러운 동맹.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제천 행사. 철자형 욕하는 것 같죠? 이게 한자로 볼록한 철자예요. 근데 요런 식의 형태의 이제 집터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입니다. 요런 형태의 이제 집터가 보여진다는 건데 그냥 가볍게 좀 보시고 요런 것들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며느리 이제 이렇게 옥비녀를 꽂고 있는 민며느리 뭐 이런 것 좀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옥저, 민며느리. 자, 풍속인데요. 옥저 같은 경우는 가족 공동묘, 골장제를 쓴다. 그래서 가족이 죽으면 가매장했다가 죽으면 이렇게 가매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뼈를 추려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또 뼈를 추려서 이걸 가족 공동 무덤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골장제가 또 특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해는요, 족 외혼을 해요. 그래서 같은 씨족이 아닌 다른 씨족, 그 안에서 혼인하지 않고요. 다른 씨족하고의 결합을 하게 되는 요런. 그래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른 씨족과의 혼인을 하게 되면서 그 부족의 단위를 조금 더 확대하고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해 책화, 동해 책화.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노비나 소, 말 등으로 변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 경계를 되게 명확히 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동화책,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동화책, 동해 책화, 동해 책화. 그 경계를 명확하게 했다. 해서 부족을 침범하게 되면 소나 말 등으로 변상을 했다. 이렇게 굉장히 요긴하게 써 먹으실 겁니다. 동화책, 동해 책화. 이렇게 넘어가실게요. 네, 이제 사만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고조선 멸망 이후에 한반도 남부 지역이에요. 이 남부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위쪽 보게 되면요. 뭐 고구려, 부여, 옥저, 동해 이렇게 나라가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이 아래쪽에는 무려 나라가 70개가 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 전라도 지역, 천안, 익산, 조 일대에는 54개 정도의 나라들이 있었고 그 일대는 이제 마한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 대구 경주 지역 일대는 12개의 소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변한 지역에도 역시 12개 정도, 그래서 70개가 넘는 이런 작은 소국들이 있었는데 뭐 선생님 왜 이렇게 여기는 나라가 많아요? 라고 물으신다면요. 이 지역은요. 굉장히 이렇게 농사 짓기가 아주 좋은 토지도 비옥하고 그런 곳이에요. 뭐 전라도 곡창지대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지역에 많은 소국들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마한의 소국 중에서도 이제 이런 나라들 중에서 특히 이 목지국, 마한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목지국의 나라가 좀 굉장히 조금 강력한, 비교적 강력한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많은 그 나라들은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78개의 나라들은 군장이 존재해요. 자, 우리 여러분 여기서 다시 여러분 공부한 거 좀 복습하면요. 야, 우리나라 농사지어도 열심히 농사지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약탈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배층은 부경이라고 하는 창고가 필수야.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있고 사조인, 고추가 상가, 사조인, 사자조인, 선인. 이거 어딘가요? 고구려. 그 다음에 우리는 읍군, 없어. 뭐가 없어? 왕이 없어. 우리는 읍군, 삼노. 이거는 옥저와 동해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지, 읍차 등의 군장이 다스렸다. 여기도 왕이 없어요. 신지, 읍차. 이 너무 좀 우스운 그 암기 팁이기도 한데 코요테 아세요? 코요테? 여러분들 그 신지가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신지 영차 신지 영차 코요테. 몇 명이에요? 이 코요테 인원 3명이잖아요. 그래서 4만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암기 팁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 신지 읍차 3한, 신지 읍차 3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군장이 다스린다. 재정 분리 사회였어요. 우리가 재정 일치 사회를 앞에서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재정 분리 사회다. 자, 보시면 이렇게 영역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단군한검은 제사와 정치적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말하자면 제사장이 별도로 있고요. 제사장이 별도로 있고 이 사람은 천군이에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 근데 여기에는 정치적 지도자가 또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 재정분리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 일대, 요 천군이 주관하고 있는 여기를 바로 신성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이제 소도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요 신성한 구역을 표시해주는 바로 이렇게 솥대와 같은 새의 모양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솥대와 같은 것들이 보여줘요. 이거 지방에 가면 이 솥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새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신성한 이 하늘과 땅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굉장히 이제 높이 있는 존재잖아요. 이런 이제 솥대 같은 것들이 형상화되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정, 분리사회, 신지읍차, 사만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벼농사 보시면 사만에는요, 그냥 여기는 농경국가예요. 이 농경지대. 너무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곳이고, 그래서 저수지를 축조하고, 철제 농기구 사용해서 벼농사가 발달이 됐고요. 그래서 변한, 특히 변한 지역에는 철이 굉장히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우리 낭낭, 요거 이제 그 한사군의 하나죠. 저 낭낭과 그다음에 요 일대에다가 이제 이 철을 또 많이 수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철, 덩이, 새, 금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저런 것들을 화폐처럼 사용을 하는 모습도 보여지더라, 사만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속과 문화인데요. 뭐 이어서 보시면 전형적인 농경국가이기 때문에 5월에 이런 제천 행사 같은 거예요. 수린날.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 계절제 이런 것들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게 이어져 오는 것이 씨 뿌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게 단오로 연결되고요. 우리 오늘날의 어떤 그 풍속과 그 다음에 10월에 이제 추석과 같은 저런 어떤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농경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올리면 이렇게 남녀가 몸에 문신 새기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뭐 미적인 부분이죠. 이게 이제 진한과 변한해 보여지더라. 사만이라고 알고 계시면 문제는 거의 풀릴 수 있고요. 진한과 변한 조금 디테일합니다. 근데 뭐 너무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변신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변신, 문신 찍고 변신. 그래서 변한과 진한 이렇게 뭐 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하는 뭐 초가지붕 있는 토실에서 거주하기도 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쭉 내용을 보게 되면요. 뭐 금동제 가면이 출토됐는데, 근데 보면 이렇게 숭화강, 이 지역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여기에는 여러 가들이 별도로 관할하는 마가우가 저가구가 사출도가 있었고 순장하는 풍습도 행해졌다고 한다. 이런 식의 문제 많이 출제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저기서 뭐 이 유물 내가 중국 지린성 유역에서 나온 발굴된 문화를 어떻게 다 알아, 유물을 다 알아,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뒤에 힌트를 많이 주니까 그렇게 잘 찾아가시면 되겠고, 자, 보면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럼 부여죠. 부여, 연고, 고구려, 용맹, 동맹.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지읍차 어딘가요? 신지읍차 사만이죠. 신지영차 사만.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한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는 것은 재정 분리사회고요. 4번 보시면 대가들이 사주인, 이거 어디예요? 사주인, 우리 농사 안 돼, 사주인, 사자조의 선인, 이거는 고구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이 영역의 경계를 되게 명확하게 하는 소나 말로 변상을 하게 되는 책화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어디서 동화책 책화죠? 이건 동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합격을 앞당기는 해커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자, 1번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는요, 앞에 여러분들 교재 앞에 실려 있어요. 요 선사시대 파트 들어가는 앞쪽에 있는데, 제가 뒤쪽으로 끌어온 거예요. 뒤쪽으로 끌어와서, 빈출이 되는 키워드, 시험에서 어떤 부분 빈출이 되느냐,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 이렇게 탑 5에 해당되는 거, 빈출 키워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요, 제가 도입부에서도 개괄해드렸어요. 어떤 문제가 출제된다.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의 특징, 동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요 고조선 파트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나라죠. 부여나 동해.
뭐 사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가 이렇게 다 섞여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락바퀴 많이 출제가 됐네요. 이렇게 가락바퀴에서 원시 수공업의 형태를 보여주는 실을 뽑아 올리는 이런 신석기 시기 때 대표적인 또 유물이죠. 자, 1위에 해당되는 거 두구두구두구두구 1위에 해당되는 거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돌칼. 자, 반달 돌칼은요, 이렇게 반달 모양의 돌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끼줄 꼬아서 수확하는 데 쓴다고 했습니다. 저거는요, 여러분들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유물이에요. 왜냐면 저거 시기 언제야? 반달 돌칼 나왔을 때 저거 시기 언제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 헷갈려요. 왜냐면 돌 쓰던 시대네. 그러면은 구석기나 뉴 신상 돌 나오는 신석기나 뭐 이렇게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게 청동기라는 거예요. 청동기. 왜냐면 청동기 시기는요. 청동이라고 하는 제품이 들어오지만 청동은 귀합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약간 무르기도 하죠. 그래서 저걸로 농사 짓지 않아요. 제가 저걸로 농사 지면 금으로 땅 파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거 아니고 여전히 농사 짓는 도구로는 돌을 쓴다는 거, 반달 돌칼을 쓴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에 만나볼 강의의 주제는요. 고대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 조금 복잡해질 거예요. 앞에 가볍게 복습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